네, 저널리즘 2021년 신년 인터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CBS 대기자였다가 이제는 시민의 대기자가 된 변상욱 앵커를 모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변상욱 앵커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아유,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이 장단음을 잘 가려서 해야 됩니다. 대기자지, 대기자 이러면은 뭔가 좀 기다리는. 근데 옛날에 길모 씨라고 그분이 그 KBS 계실 때 예. 대기자였는데 어느 순간 대기자가 돼가지고 그래서 언론인 생활을 마무리했던 기억이 납니다만은. 그러나 뭐 기자는 기자로 충분하지 앞에도 안 붙여도 되는데 회사의 공식 뭐 발령사항이니까 회사 후배들은 늘 붙였던 건데 네. 그냥 뭐 기자 뭐 기자졌습니다. 기자. 예, 영원한 기자. 은퇴해도 기자. 그러나 또 새로운 YTN 앵커로서 길을 걸으시는 기자. 네. 자, 그래서 이제 뭐 무덤에는 나중에 기자 변상욱의 묘. 어떻습니까? 그럴까요? 네. 자, 오늘 또 변상욱 앵커. 여러분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한국 언론민주운동사의 산 증인이면서 또 현업에서 바른 저널리즘을 구현하기 위해서 오늘도 뛰고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 변상욱 앵커와 함께 2021년 저널리즘 미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저 변상욱 앵커님, 2021년 정초 언론계는 현재 어떤 지형 속에 놓여 있다고 보십니까? 2021년에 가장 큰 이제 주목할 점은 지상파가 얼마나 빨리 추락하느냐와 그다음에 디즈니나 넷플릭스로 이제 흔히 표현되는 OTT가 얼마나 빨리 올라오느냐의 네. 문제거든요. 예. 예를 들면 10몇 년 전만 해도 뭐라고 표현할까요? 그러니까 인터넷과 기타 이제 모바일 네. 이것의 광고 액수 같은 게 한 15년 전을 기준으로 하면은 얼마였을까요? 한 3천억? 네. 네. 지금은 거의 5조에서 6조입니다. 그러니까 몇 배로 뛰었느냐가 10몇 년 사이에 그렇게 뛰었다는 얘기는 대단히 이제 빠른 속도로 지상파 방송이라고 하는 것이 추락하고 OTT 쪽이 이제 올라오고 있고 모바일 쪽이 올라오고 온라인 쪽이 커진다는 얘기인데 네. 이게 2020년에 코로나19로 엄청나게 또 가속도가 붙어버렸습니다. 네. 네, 그런 점에서 예. 물론 이제 텔레비전 시청률도 사람들이 집에 있다 보니까 조금 올라가긴 했습니다만은 광고 시장을 중심으로 재편을 보면은 역시 지상파의 추락 속도가 빨라지고 있고 OTT 쪽이 특히 빨리 올라가고 있고 모바일 쪽이 빨리 올라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이거는 예. 이제 뭐 자본을 중심으로 한 지형이고 사실 2021년에 언론과 관련된 정치 지형 같으면 네. 아마 이런 것들이 있겠죠. 보수 언론이 새로운 대통령 선거에 내보낼 후보를 찾기 위해서 이제 엄청나게 뛸 겁니다. 예. 이 사람도 내놔보고 여론을 감지하다가 또 이 사람도 내놔보고 보수 언론이 야권 후보를 어떻게 찾아내느냐. 그다음에 반대로 여권 후보를 또 어떤 식으로 공격하느냐. 이것도 이제 관심사죠. 네네. 그럼 진보 언론이 반대를 하면 될 거 아니냐는데 진보 언론이 그렇게 움직이는 언론은 사실 없습니다 지금. 예. 사실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진보 언론이라고 역대. 불러야 될 게 있나 하는 것도 문제지만. 네. 그다음에 언론사의 리더십이 바뀌죠. 네. 연합, CBS, YTN 등등.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역시 연합입니다. 네. 연합뉴스가 국가의 기관 통신사로서 역할을 잘해주면 한국 언론이 한결 수준을 높일 수 있어서 네. 연합뉴스가 상당히 소중한 존재라는 걸 국민들이 많이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뭐 CBS, YTN도 있고 그런데 아무튼 흥미로운 거고요. KBS, MBC의 리더십은 뭐 변화가 없을 겁니다. 네. 얼마 바뀐 지 얼마 안 됐고 그대로 유지가 되고 양승동 사장이 이제 그 연임을 할 것이다 이렇게 뭐 보시는 그게 대충 거군요. 보고는 있는데 예. KBS, MBC를 한숨 돌렸습니다. 왜냐하면 2020년에 엄청난 돈을 썼어야 되는데 네. 올림픽이 안 열리는 바람에 그러네요. 상당한 돈을 세이브했고 예. 그래서 예를 들면 MBC가 뭐 엄청나게 흑자를 봤다라고 네. 하는 것도 네. 상당 부분은 놀면 뭐하니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성공한 것도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올림픽 지출이 이제 줄었다라고 하는 것도 있는 거죠. 그래서 KM 리더십은 변함이 없는데 중요한 건 SBS 리더십이죠. 네네네. SBS는
회사가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서 자꾸 구조를 바꾸는데 네. SBS 구성원들의 미래를 향한 어떤 재원 같은 것들이 반영이 안 된다는 점에서 계속 갈등을 겪고 있는데 네. 이것이 이제 올해 자칫 더 커질 수도 있고 그다음에 언론 개혁은 잘 모르겠습니다. 뭐 출입처 관행, 예. 그다음에 뭐 클릭 장사, 제목 장사 네. 이렇게 갑자기 바뀔 리도 없는 거고 예. 보도국의 조직 문화는 뭐 어쩔 수 없이 바뀌긴 하겠지만 속도를 낼 건 아니고 네. 그다음에 역시 언론사가 유튜브 플랫폼과 디지털 플랫폼을 어떻게 개발할 거냐 네. 이런 것들이 2021년도에 언론을 바라보는 어떤 주요한 쟁점들이 되겠죠. 네. 뭐 항상 디지털화는 뭐 매년 얘기했던 바지만 기존의 종이신문을 찍어내는 구조가 온전하는 속에서는 디지털화는 그냥 구호에 그칠 가능성이 네. 대단히 높다. 또 이런 전망도 있고요. 그게 이제 디지털 퍼스트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디지털 퍼스트라 그러면 사실 안 움직이는 거죠. 왜냐하면 기득권이라고 하는 게 척후병만 몇 명 내보내서 디지털 퍼스트를 하니까 예, 예. 디지털 온리로 가야 되는 게 맞긴 맞았던 거죠. 디지털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예, 예. 좀 논외의 얘기긴 합니다만은 실제로 미국의 한 통신 회사가 네. 전 직원한테 담화문을 내면서 사장이 직접 나서서 뭐라고 했냐면 네. 비밀인데 다른 회사 얘기하지 마라. 외부에 얘기하지 마라. 우리의 주요 통신 설비 시스템이 폭파당했다. 오. 복구를 임시로는 해놨는데 네. 이거 얼마 못 간다. 예. 어떡할 거냐. 예. 그때부터 미친 듯이 개발이 시작된 거죠. 아. 직원들이. 예, 사실 예, 예. 거짓말이었습니다. 거짓말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너희들이 먹고 살았던 게 다 없어져 버렸다. 네. 지금 임시로 그냥 이어붙여가지고 한두 달 쓸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이제 끝났다. 네. 어떡할 거냐라고 하니까 새로운 것들이 나오는 거죠. 네. 갖고 있으면 안 나오니까 그런 마음가짐으로 가야 디지털 온리가 시작이 되는데 아직은 뭐. 그런 극약 처방은 종이신문 발행을 중단하겠다 이런 선언이 있어야 한국에서는 가능할 것 같은데. 그렇죠. 뭐 예. 그런 정도는 가능하죠. 예. 네. 이게 가능할지 싶기도 하고 말이죠. 그래도 예. 몇몇 언론사들이 일단 해보고는 있는데 네. 제일 어려운 부분은 그걸 성공한 것이 이제 뉴욕 타임스와 가디언이라든가 네. 외국에 몇 개는 있는데 또 뭐 월스트리트 저널도 있고 엄청난 돈과 인원을 가지고 해낸 거지 사실은 우리 정도의 규모에서 해내기는 참 어려운 거죠. 그리고 또 그 언론들은 어느 정도 그 시장의 신뢰가 이제 구축되어 그렇죠. 있는 부분이 제일 있지 중요한 않습니까? 건 그거죠. 예. 소비자들의 신뢰가. 예. 근데 우리 그 언론 중에 소비자 신뢰를 믿고 이렇게 과감한 디지털화, 온리 디지털을 감행할 언론이 과연 있겠는가? 예를 들면 기사를 썼는데 돈을 내고 보십시오라고 하면 조선일보 기사와 동아일보 기사 또는 뭐 서울신문 기사, 한국일보 기사를 누가 돈을 내고 보겠다고 덤벼들겠습니까? 예. 뉴욕 타임스, 뭐 월스트리트 저널 정도 되면 네. 여기서부터는 돈을 내십시오라고 하면 그때는 내겠죠. 네. 근데 그게 이제 말씀하신 수준과 품질, 그다음에 신뢰도의 문제겠죠. 결국 플랫폼의 문제보다는 신뢰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근데 우리 대중들은 기성 언론에 대해서 굉장히 불신하고 있습니다. 이게 비단 뭐 진보적 지향을 갖고 있는 분들뿐만 아니라 보수적 색채를 갖는 분들도 언론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데 뭐 보수적 색채의 불만은 일단은 좀 차후로 놓아두고요. 그 지금 기성 언론과 진보적 소비자들 사이의 갈등이 가장 그 뚜렷해 보입니다. 예. 기성 언론은 대중을 팬덤으로 몰고 있고 대중은 기성 언론을 예. 이 어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수 야당의 정치적 이익을 대변하는 편파적 논조를 펴고 있다 이렇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불신이 좀 생산적이라고 보시는지 아니면은 이건 소모적이다라고 보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사실 언론에 대해서 언론을 바라보는 시민들이 네. 너무 한쪽에 몰리고 해서 팬덤화돼 있다. 네. 이거는 흔히 우리가 확증 편향의 문제다. 네네네.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보고 네. 좋아하는 것만 믿어버린다라고 얘기하는데 네. 그래서 이거를 시청자나 독자 개개인의 인지 능력과 패턴의 문제라고 보는데 예. 인지 능력과 패턴은 사실 이게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고 사회적인 문제입니다. 예.
철저히 사회적으로 제약하고 찍어 누르고 있었기 때문에 언론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시민의 눈이 그동안 상승되지 않았고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었고 예. 민주화 이후에 이제 그게 시작된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것도 사회적 제약이었고 또 하나는 사회적 실천의 문제가 있어요. 네. 예. 언론을 바라보는 시민들이 스스로 나서서 무언가를 하면서 시민의 의식이 높아지고 거기에 따라서 언론도 높아지는 네. 사회적 실천의 문제지 네. 각 개개인들이 언론을 갖다가 순 팬덤식으로 수준 낮게 계속 대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아직도 언론이 뭔가 생각을 잘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또 게다가 일반화한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그렇죠. 예. 아니 뭐 이 안에는 정말 뭐 다양한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을 텐데 뭐 때에 따라서는 정의당 지지자도 있을 수 있고 예. 민주당 지지자도 있을 수 있고 민주당 안에서도 좀 더 우쪽에 있는 분도 있고 정의당 안에서 좀 더 좌쪽에 있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다 싸잡아서 이 빠들 문바들 이렇게 이제 매도하는 아마 그 근거로 대개는 이제 댓글들을 얘기해요. 댓글 네. 봤어? 댓글 읽어보면 말이야. 막 예. 그런데 예. 실제로 그 짧은 댓글을 가지고 뭔가 하고 싶은 말을 확 뱉어버리니까 그렇게 썼지. 네. 그분을 앞에다 놓고 예. 언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면 나는 이 언론 아니면 아무것도 안 믿어요. 보지도 않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실제로 자기 삶 속에서 예.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많지는 않습니다. 네. 만약에 이 특집을 듣고 계신 분들도 이것도 듣고 저것도 듣고 가끔은 이것도 슬쩍슬쩍 보고 다 하실 겁니다. 근데 말할 때는 나는 그거 보지도 않아 이렇게 말을 하시지만 예. 사실 지금의 시민 수준이 언론이 생각하는 그렇게 단순한 수준이 아닙니다. 그걸 일단 생각을 해야 될 거고 네.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오늘 뭐 이 얘기가 사실은 핵심일 수도 있습니다만 네네네. 우리는 미디어 리터러시라고 이제 흔히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언론을 보고 이 기사가 잘 쓴 기사냐 못 쓴 기사냐, 네. 가짜 뉴스냐 진짜 뉴스냐 이거를 가려내는 시민들의 능력이 향상되고 있다고 이제 흔히 생각을 했는데 네네. 지금 문제는 그게 아니고 이걸 뭐 괜히 쓸데없는 뭐 식자적 표현을 하면 메타적 조망이라고 하는 거죠. 메타적 조망. 예. 예. 이 기사는 어떤 구조와 경로를 통해서 생산됐나? 그다음에 나한테 미치는 영향은 무언가? 그다음에 이 기사가 이렇게 기사를 써서 나한테 이렇게 미치는 영향은 결국 어떤 이데올로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가? 네. 거기에다가 내가 그럼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상대해야 되지? 그리고 이것은 어떤 정파에게 유리하게 되는 거지? 이것까지 다 계산할 수 있는 이걸 흔히 말하는 메타적 조망이라고 하는 거죠. 시청자와 독자가 이 수준에 올라가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그냥 빠들끼리만 각각 자기 언론만 챙긴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언론이 아직 갈피를 못 잡고 있는 거예요. 홍세화 선생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이들은 이 어용 언론을 요구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 진보 언론을 향해서 네. 그런 인식은 어떻게 판단을 하시는지? 실제로 국민들은 냉정한 거예요. 내가 믿을 수 있는 집단과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생각하는 거거든요. 네네. 그게 결국 정치에서는 선거에서 표현이 되는 거고 네. 언론에서는 그게 독자와 이용자로 표현이 되는 건데 네. 따지고 보면은 민주당이어서 무조건 믿는다. 네. 그다음에 국민의힘이어서 믿는다가 아니고 네. 실제로는 내가 믿을 수 있는 최선의 가 있는 사람이 지금 누군가, 가 있는 당이 누군가를 생각하는 거지 네. 거기서 나오는 건 다 동의하는 건 아닙니다. 네. 다만 그 사람이 갖고 있거나 그 당이 갖고 있는 어떤 역량을 발휘를 해야 되는데 네. 그 발휘할 통로가 열리지 않으니까 예. 답답해서 뛰어드는 건 있지만 네. 그렇게 오늘날 21세기를 사는 한국 시민이 네. 어디에 매몰돼 갖고 빠져나오지 못하고 뭐 늪속에서 허우적거리는 네. 뭐 개미지옥에 빠진 개미처럼 그렇게 여기는 거는 약간은 난센스죠. 그 오늘 한겨레의 이재성 문화부장 칼럼을 보니까 요컨대 이렇습니다. 과거에 안티조선 등 대형 주류 언론들을 향해서 언론개혁의 목소리를 높였는데 별로 실효성이 없으니까 실제로 조중동의 변화를 도출해내지 못하니까 압박을 했을 때 계속해서 비판을 가하고 여러 가지로 영향력을 행사했을 때 말을 들을 진보 언론을 표적으로 삼아서 일군의 그 집단이 이렇게
공격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보수 언론은 때려도 별 소용이 없으니까 예. 일단 말 들을 만한 진보 언론을 타겟으로 삼았다. 그렇죠. 뭐 집단으로 소비자 불매운동 벌여가지고 절독한다든지 그러면은 무릎을 꿇지 않겠는가. 실제로 그 진보 언론 중에는 그런 그 소비자들의 압박에 백기를 든 경우도 있습니다. 지난번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국면 때 예.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는데 그러지 말고 언론이 그 진실 보도를 추구함에 있어서 뭐 다양한 의견을 낼 수도 있는 건데 이런 의견의 다양성 같은 것들을 보장해 줌으로써 여기서 이제 탈기레기 담론을 출구를 찾을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논조였습니다. 세상의 중심은 아직도 자기 쪽에 있다고 언론에 생각하는 있다고. 그 시각인데 네. 실제로 한겨레가 진보 언론이냐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네. 조금만 인터넷을 검색해 보시면 네. 진보 언론은 참세상, 예. 레디앙, 예. 민중의 소리 이미 이쪽에 잔뜩 쌓여 있고요. 한겨레는 예. 기성세대가 유지해왔던 언론의 이쪽 그냥 시장의 한 부분일 뿐입니다. 네. 근데 거대한 언론 시장의 기성 언론이라고 흔히 뭐 레가시라고 추켜 세우기도 합니다만 기성 언론이라고 하는 한 파트고 그 한 파트 중에서 가장 이쪽에 와 있을 뿐이지 실제 그 넓은 언론의 지평을 생각한다면 예를 들면 유튜브로 나가는 것만 해도 저널리즘도 있을 거고 네. 아니면 가로세로도 있고 엄청난 넓고 다양한 지형이 펼쳐져 있는데 네. 누구를 공격하고 누구를 뭐 해서 뭐를 바꾼다가 아니라 원하는 바 또는 요구하는 바 또는 비판하는 바를 못 쫓아온다는 비판이라고 생각을 해야지 네. 이쪽을 공격해서 꺾어버리고 저쪽을 뭐 어떡하고 이런 식의 계산은 이제는 안 통하죠. 네. 이 언론노조위원장 출마 의사를 밝힌 윤창현 SBS 노조위원장은 예. 군중 검열이 일상화되고 집단 혐오로 변질되고 있다. 예. 이러면서 언론 개혁보다도 앞선 이 선결 과제로서 현업자의 현장 노동 존중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말이 참 어려운데 쉽게 얘기해서 이 군중들의 이런 기사에 대한 그런 평가가 폭력적이다, 억압적이다. 언론 자유가 이로써 위협받고 있다. 이런 논조인 것 같습니다. 군중의 검열이라는 단어가 이제 등장을 했는데 네. 실제로 군중 독재 뭐 이런 얘기인 예. 것 같습니다. 예. 확인해서 취재해서 분명하게 진지한 데스킹을 거치고 거기에 전문가가 자문을 했고 그래서 기사가 완성되거나 방송 프로그램이 완성됐으면 네. 누가 검열을 했든 거부하면 되고 그건 자기의 주관을 뚜렷하다면 이건 자기가 지켜야 되는 거죠. 네. 검열에 휘둘릴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네. 근데 우선 제일 큰 문제는 소비자니까 선택을 해서 사는 거란 말이죠. 네네. 수용자니까 네. 뭔가를 찾아서 이용한 다음에 마음에 안 들면 비판하게 돼 있어요. 네. 근데 선택하고 비판하는 시민의 권리에 대해서 니네 독재 검열이야라고 몰아붙이는 거는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결국은 언론이라고 하는 것의 시정과 감독 이것을 누가 주관해야 되느냐면 그 주체는 국민입니다. 예. 그걸 네. 인정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네. 항상 국민을 자기네가 관리하고 통제하고 아니면 움직였던 한 대상으로 보고 있으니까 대상화 시키니까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 네. 그다음에 국민들이 정말 비판하면서 검열이라도 정말 하고 싶다라고 하는 거는 네. 기사에 엄청난 왜곡된 정치적인 공격을 담았을 때 네. 네. 그다음에 논평을 하는데 아주 섣부른 논평.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증권시장이 3,000고지를 돌파했다. 네. 근데 밑에 사진을 보면 얼어붙은 한강이 나와요. 왜 그랬을까? 예. 왜 증권시장은 달아올라서 네. 대통령이 증권고지 3,000 돌파 이거 제가 약속한 대로 됐군요. 라고 제안을 하니까 네. 바로 기사를 쓰는데 증권 너무 달아올라라고 하면서 얼어붙은 한강 사진을 거기에 내놓는 이유는 이런 거죠.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네. 내용을 왜곡하거나 독자와 시청자를 우롱하면서 어딘가로 몰고 가려고 하는 이런 게 보이니까 이제 저항하는 거고 그다음에 뭐 칼럼에 정말 저급한 이제 내용들이 담긴다든가 뭐 이제 쉽게 예를 들자면 이런 게 있겠죠.
이거는 상상이다.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 한 달 뒤에 주가는 꺾여서 1000이 되고, 예. 그죠? 네. 라면 사재기와 생수 사재기가 시작되고, 온 국민이 전쟁의 공포에 떨 거다. $1 환율은 2,000원이 넘어간다. 그렇죠. 이러면서 한 달 뒤에 선거가 있는데 문재인을 찍을래? 뭐라고 했던 거예요. 반대로 마찬가지죠. 예를 들면은 박근혜 후보가 등장했는데 네. 박정희가 무덤을 열고 나와가지고 딸을 도와서 정치를 할 거다. 이렇게 쓰면은 그게 맞겠습니까? 근데 앞에는 붙어 있죠. 이거는 상상이다. 예.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 하긴 맞긴 맞았어요. 절대 일어나진 않았으니까. 예. 뭐 그런 거든가. 그리고 또 하나는 군인이라든가 정보 경찰이 나서서 네. 이걸 검열하는 거 하고 주권자인 국민이 선택하고 이용하고 비판하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똑같은 층위로 놓고 비교하면 안 됩니다. 다만 자기에게 너무 심하게 한다. 그래서 기분이 나쁘거나 상처를 받을 수는 있지만 그건 어쨌건 주권자가 하는 거하고는 다른 문제죠. 그렇죠. 네. 예. 참 요즘 마치 뭐라고 표현할까요? 예. 국민이 촛불 들고 모였는데 예. 정치인이 국민들한테 촛불 독재라고 하는 거랑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 비슷한 겁니다. 촛불을 흉기로 활용하지 않는 이상은 예, 군중 검열, 촛불 독재 뭐 다 비슷한 얘기가 되는 거죠. 안타깝습니다. 자, 기성 언론은 이제 그런 논리를 펴면서 아마 확신을 갖고 있는 게 있어요. 우리는 공정하다. 우리는 객관적이다. 우리는 팩트만 얘기한다. 이런 인식 속에서 그런 주장을 펼치는 것 같은데, 근데 지금 대다수 그 소비자들은 그러니까 이제 같은 문제 의식을 갖고 있는 대다수 소비자는 그 기성 언론의 정파성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건데, 예컨대 그 장관의 지휘권을 따르지 않는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그러니까 행정부 외청의 수장에 대한 징계를 이거를 법무부 장관, 감독권자인 법무부 장관과의 갈등으로 규정하는 시각, 이 자체가 대단히 정파적이다라는 지적은 그동안 줄기차게 제기돼 왔던 부분입니다. 예. 뭐라고 표현할지 모르겠는데 시각의 교정이 필요한데 시각의 그 왜곡이 있어요. 뭐냐면 법무부 장관과 검찰이 싸우는데 왜 검찰총장을 법무부 장관이 흔들려고 하지라고 하는 것은 착시 현상인데 어떤 착시 현상이냐면은 한 번도 겪어보지 않은 사안이거든요. 왜냐하면 법무부 장관도 검사 출신이 했고 검찰총장 출신이 하는 거죠. 당연히 법무부 장관도. 그 안에 검찰국장은 당연하지만 교정국장도 검사 출신이 하고 그다음에 지금은 뭐 국정원으로 이름이 바뀌었고 여러 가지 바뀝니다만 안기부 국정원의 수사 담당 국장이나 차장들도 역시 검사 출신이 하거나 국정원장도 아예 검사 출신이 하고 그거를 컨트롤하는 청와대 민정수석도 검사 출신이 하고 비서실장도 검사 출신이 하고 실제로 검찰이라고 하는 거대한 조직과 검찰 조직에 있다가 밖으로 나가서 검찰을 에워싸고 있는 다른 기관의 최고 지도자나 또는 간부들을 맡고 있는 검사 세력 이거에 비해서 법무부의 나머지 파트는 법무부가 검찰 밑이라고 생각하는 게 맞는 그 시대를 우리가 한 4, 50년을 그냥 지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마지막이 한 20년 정도는 검찰의 황금기죠. 왜냐하면은 청와대도 뒤로 물러섰지. 국정원은 이제 대공수사만 또 대공정보만 한다고 빠졌지. 경찰은 이제 정보는 관여 안 하지. 국내 정치도 관여 안 하지. 그러니까 남은 거는 다 검찰만 남게 된 거죠. 그런 황금기를 거쳐오면서 그걸 지켜본 국민들은 검찰은 누구도 손대면 안 되는 걸로 착시를 일으키고 있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판사 출신의 장관들이 계속 들어간다거나 학자 출신의 장관이 들어간다거나 이렇게 되면서 검찰에 대한 문민 통제라든가 행정권의 통제가 있으니까 검찰을 왜 건드리지? 검찰은 정의롭게 수사하고 가만 놔둬야 되는데 라고 착시를 일으키는데 실제로 또 서열순으로 검찰총장 밑에가 고등검사장이잖아요. 고검장. 고검장 중에서 서열 맨 뒤가 법무부 차관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위세가 다르죠. 네. 그러니까 검찰이라고 하는 엄청난 조직과 예. 옆에서 행정적으로 처리하고 뒷받침하는 법무부와 예. 이 덩치 차이가 크니까 국민들이 착시를 일으킨 건데 장관의 통제는 타당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추윤 갈등 프레임으로 본다는 것 자체가 이 정파적으로 이제 오염된 시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각은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인식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윤석열 권력에 대해서는 무한한 또 이렇게 애정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된 게 아닌가 싶은데요. 요즘에 그 청와대 권력을 비판하는 것으로서 언론의 권력 견제 기능이 이제 제대로 수행되고 있다라고 믿는 언론인들이 많습니다. 조중동 사주마저도 우리가 제대로 된 비판과 견제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언론이 비판과 견제를 해야 될 대상이 청와대 권력인지 청와대 권력도 물론 비판과 감시를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그게 전부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짚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다르고 어다른데 어떤 사안이나 어떤 권력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몰아가는 것과 네. 비판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과 네. 다르거든요. 근데 이건 이제 우리가 흔히 겪었던 거는 부정일변도죠. 네, 어떻게 보면 뭐 진보적인 저널리즘 쪽에서는 국민의힘이 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도 있고 한 건 네. 분명하지만 네. 어차피 하나의 문제를 부정적으로 접근하느냐 비판적으로 접근하느냐는 다릅니다. 다른 거고 네. 그다음에 공격성을 확 띄고 있는 것이 이제 제일 문제인데 네, 엄청난 맞습니다. 공격성을 띄는데 그 공격성이 언론을 가지고 얘기한다면 수동적 공격성입니다. 강한 자한테는 얼른 꼬리 내리고 네. 약하고 나를 되받아치지 않겠지라고 생각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공격성을 강화하는 거죠. 예. 결국 청와대에서 기자들이 기자회견 한다고 대통령이 모이라고 했는데 노트북은 갖고 오지 마 그러면 예. 아, 네 하면서 노트북을 안 갖고 들어간다거나 박근혜 때. 예. 오늘 질문 없어 그러면 질문을 당연하죠. 뭐 편하게 하시죠라고 질문을 안 한다거나 예. 이런 것과 너무 차이가 나니까 이제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거지. 네. 일상적으로 기자가 펜을 들고 공책을 들고 노트를 들고 다니면서 적고 비판하고 그걸 메모하고 그 활동 전체를 비판적으로 수행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라고 할 게 없는데. 그 소비자들은 다 보고 판단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 일면만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근데 우리 언론 종사자들은 이 소비자들이 누군가에 빠여서 그 정말 그 좁은 시각으로 우리들의 기사만 보고 이게 누구 편이야, 누구의 이익을 대변해 이것만 보고 판단한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예. 조금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국민들도 네. 물론 느끼시고는 계실 텐데 네. 조금 더 구체화시키고 싶은 것은 도대체 우리 사회의 기득권 세력이 도대체 누구냐라고 네. 하는 문제에서 네. 우리는 흔히 좌파, 우파, 진보, 보수로 나눠가지고 네. 누구 편이다를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네. 그게 아니고 자세히 보면 항상 남보다 정보가 빠르고 먼저 배우고 조금의 자본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회가 많이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생각이 조금 더 열려 있어서 새로운 문명도 먼저 받아들이고 조금 더 남보다 넓게 바라보는 사람들. 이게 흔히 말하는 이제 리버럴리스트, 자유주의자라고 하는 거죠. 네. 쉽게 얘기하면 1910년대, 20년대에 우익 보수는 김구 선생이지만 리버럴리스트는 이승만 같은 분이죠. 그러네요. 그래서 시대의 흐름을 알아. 그리고 뭔가 여기에 대해서 혁명적이고 개혁적인 시대가 다가온다 그러면 거기에 붙었다가 거기에서 자기의 기득권을 또 추구하다가 시대가 바뀌면 또 이쪽으로 붙고.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친일 청산이 안 됐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중요한 건 친일 청산이 안 된 채 친일파가 들어온 게 아니라 친일파를 불러들인 사람들이 누구냐 라고 하면은 명확하게 항상 기회주의적인 리버럴리스트들이 핵심에 있는 거죠. 네. 요번에 보신 게 검사 파동이나 의대생 파동이 나름대로 보여주는 것도 그런 겁니다. 전교 1등. 네. 네. 그 사람들이 정말 너무 보수적이어서 네. 수구적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 네.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수구적이고 보수적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 리버럴리스트들의 한 기회주의적인 속성이 순식간에 확 결집이 되는 거죠. 그럴 다음에 또 흩어지고
그건 일본도 똑같습니다. 군국주의일 때는 리버럴리스트들이 군국주의에 붙었다가 네. 미군정이 들어오면 미군에 붙었다가 미군이 떠난 다음에는 예, 그 뭐죠 요새 하는 뭐 자기네 그 정당 그 일당 일본의 일당 자민당. 자민당을 자기네가 만들어서 자기네가 또 계속 집권하고.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대의 흐름을 볼 때 요새는 진보 보수가 싸워라고 하지만 진보 보수라고 색깔을 입혀서 싸움을 시키고 뒤에서 사회의 제도와 돌아가는 원리를 자기네들한테 가장 유리하게 항상 움직여가는 예, 그런 리버럴리스트들이 있는데 아까 뭐 신문사 사장들도 그런 얘기 했다고. 그게 아마 제일 잘하는 나이 드신 리버럴리스트 한 분 떠오를 거예요. 아, 예. 예. 50년, 60년 동안 권력을 유지해가는 예. 예. 그런 거죠. 예. 미국하고 친하시고. 그렇죠. 예, 예. 알겠습니다. 저는 그 변상욱 개인적으로 선배님이라고 이제 부릅니다만 선배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느낀 건 뭐냐면은 이런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지금 저널리스트들 중에 지난 정부 때 권위주의 정부 때 탄압을 받고 억압을 받았던 사람들의 이런 소비자 대중의 그 어떤 생각에 대한 감수성과 지난 세월에 장기하의 노래처럼 뭐였지 아무 일 없이 잘 지냈다 뭐 그런 제목의 노래가 있잖아요. 별일 없이 산단가? 예, 별일 없이 살았던 사람들. 그 시대는 그 시대의 그 입맛에 맞게 잘 언론사 다니면서 회사원으로서 충직하게 생활을 했고 또 시대가 바뀌니까 이 시대에 맞게 또 지금은 또 리버럴리스트로서 또 언론 활동을 하고 그러면서 굉장히 어떤 그 뭐라 그러죠? 그 좀 이게 언어가 잘 생각이 안 나네. 예. 그러니까 굉장히 좀 차갑게 이성적으로 뭐 좀 냉정하게 바라보는 이런 시각들 이런 태도를 취하는 걸 보면서 과거에 그 잘 지냈던 사람들이 지금도 잘 지내는 그럼 과거 시대에는 그 시대가 요구하는 그런 정형에 맞게 회사 생활을 하다가 지금은 굉장히 좀 자유롭고 또 무슨 얘기를 해도 전혀 불이익이 없는 이런 세상에서 굉장히 차갑게 이성적으로 이 상황을 냉정하게 관조하고 이런 사람들하고 과거에는 정말 그 진리와 자유, 정의를 위해서 싸웠다가 불이익을 당하고 그래서 해고도 당하고 혹은 뭐 먼 곳으로 그야말로 보직이 변경돼 가지고 무슨 아이스링크에서 그 일을 하고 무슨 용인 드라미아 이런 데 가지고 이제 방송과 무관한 일을 하고 그랬던 사람들이 새 시대에 또 새로운 역할을 맡았을 때에 이 차이가 아주 극명하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과거 시대에도 잘 살았던 사람들이 반성 없이 지난날에 대한 그런 분명한 시시비비를 가림 없이 현 시대에도 적응하고 있는 이런 현실 속에서 소비자와 지금 굉장한 어떤 이격됨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없죠. 예. 실제로 반성을 하고 출발했으면 이렇게까지 괴리가 안 생기는데 예. 지나간 시대에 언론들이 잘못했던 거에 반성은 사실 없는 채로 새 시대가 오니까 얼른 편승해서 새 시대에도 역시 자기네가 재판관처럼 푸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 굉장히 냉소적이에요. 냉소라는 말을 내가 생각을 못했네. 냉소적이야. 뭐 문재인 정부도 다 똑같지 뭐 박근혜하고 뭐가 달라 이런 소리를 하고 있어요. 반성도 안 하는 것들이. 지난 시대에 잘 살았던 별일 없이 잘 살았던 친구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자빠지는 거예요. 막 열불이 확 뻗치는 거야 이게. 혈압이 꽤 높다고 내가 들었는데 이러니까 혈압이 자꾸 높아요. 그래서 굉장히 고생했습니다. 예. 반성이라는 거는 뭐 반성한다고 사실 한 줄 두 줄 뭐 사과문 같은 거는 가끔가다 얘기하죠. 예를 들면 신년사 할 때도 그동안 충실하지 못했던 거나 요구에 부응하지 못했던 거에 반성하며 한두 줄 붙이면 되니까 간단한데 분명해야 돼요. 반성을 하려면. 누가 누구에게 미안하다고 반성하고 사죄하는 건데 그렇지. 그리고 어떤 행위에 대해서 무엇을 어떻게 했길래 반성을 하느냐. 그럼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건데 이것이 갖춰진 반성이어야지 이게 진지하고 진정한 반성이지 근황 반성은 반성이 안 돼. 얼마 전에 봤어요? 중앙일보 2020년
우리가 잘못 낸 오보 총정리 기사 쫙 났잖아요. 예, 예. 아, 정말 훌륭한 신문. 네, 그래요. 근데 단순 오보 실수 과실만 실었어요. 그렇죠. 예, 거기에 음모론을 펼치거나 약간 저급한 논리로 접근해서 사실을 왜곡하고 진실을 호도하고 가린 그것들에 대해서는 이건 오보가 아니거든. 예, 왜곡이니까. 근데 의혹 제기, 뭐 의견 제시 이런 것들은 오보의 영역으로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일보가 다룬 거 보면 아주 기자가 실수해서 네. 확인을 잘못해서 틀린 것만 몇 개 쭉 놓고 우리는 이렇게 스스로 반성하는 신문입니다. 네. 그런 걸 노린 거죠. 예. 머리가 좋아요. 아,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 뉴스페이퍼. 것들. 네, 정말. 예. 그거 보면서 많이 웃었습니다. 예. 그래도 저기 창간 100주년을 맞아서 100년에 한 번 오보를 반성하는 조선일보보다는 나은 것 같습니다. 거긴 그래도 중앙일보는 센트럴 뉴스페이퍼는 1년에 한 번씩 반성하니까요. 예. 아무튼 뭐 사실은 많이 비판하고 비난도 합니다만은 네. 어떤 오래된 신문들이 네. 그래도 최소한의 품위와 품격을 유지해 가는 것이 한국 언론 전체 발전을 위해서 대단히 필요한 일인데 신뢰가 자꾸 떨어지고 있는 것들이 되게 안타깝죠. 그게 혹시 이런 거 아닙니까? 선배님, 어차피 소비자들은 뭐 우리 신문 제대로 읽지도 않을 것이고 뭐 비판하고 반대하는 놈들만 티가 없나 이렇게 살펴보는데 개의치 말고 그냥 우리가 이거 사실이 아니라도 거짓이라도 뻥튀기라도 왜곡이라도 그냥 뭐 듣기 좋은 말만 소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냥 신문 내자. 아니 뭐 사실이 뭐가 중요하냐, 진실이 뭐가 중요하냐. 지금 이 단계까지 간 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도 기자들이기 때문에 또는 나름대로 뜨거운 젊은이들이기 때문에 생각이 있고 하고 싶은 것들이 있을 것인데 제일 걱정했던 문제는 역시 사주와 편집 데스크 진영이 이미 벽이 허물어져 갖고 하나로 뭉쳐지고 패밀리가 됐어요. 예, 거기서부터 쭉 내려오면서 사주의 어떤 이해관계라든가 사주의 정치적 이념이나 신념 같은 것들이 밑에까지 그냥 걸러지지 않고 계속 내려가고 있는 중이 아닌가. 그런 점에서 기자협회든 노조든 어떤 직능단체들이 힘을 발휘해줘야 되는데 그 단체들의 힘도 역시 2000년대로 접어들면서 거의 사라졌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누가 컨트롤해야 될지 내부에서는 힘을 찾을 수 없고 그러니까 밖에서 자꾸 시민들의 비판이 더 쏟아지고 그런 점에서 이걸 또 이거 시민의 검열이라고 이제 또 불평도 하고 하는 거겠죠. 군중 검열이라고 했습니다. 예. 자, 논의를 바꿔서 현 정부지요. 방송통신위원회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인가, 방송통과위원회인가. 예. 공정한 심사와 또 공정한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런 불만인데요. 이런 와중에 방송에는 허위 왜곡 보도가 틈타고 있고요. 의견을 빙자한 그런 마타도어가 계속해서 여과 없이 TV에 전달되고 있는데요. 방송통신위원회가 어떤 정명을 찾아야 된다고 보십니까? 정명은 안 찾아도 되는데 구조는 바뀌어야 됩니다. 구조는 바뀌어야 된다. 여야를 6대4라든지 3대7로 하든지 7대3으로 하든지 항상 거기서의 싸움이지. 네, 방송통신위원회는 여야의 3대2. 문제. 그래서 방통위를 여야 국회의장 대통령으로부터 떼내야 되는데 그 작업은 안 하고 결국 여권이 추천한 사람은 몇 명이지 야권이 추천한 사람은 몇 명이지 이렇게 되니까 이것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방통위가 오락가락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어떤 흐름의 일관성 있는 흐름 속에서 이렇게 잘못하면 이 방송은 이렇게 징계를 해야 돼라고 하는 걸 섰든 못 내놓는 거죠. 그러면서 오락가락 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방송통신위원들, 정당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혹은 대통령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이 사람들이 내가 한 판단으로 인해서 예를 들어 어떤 방송사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입히는 결정을 내리게 되면은 그 정치적 후폭풍을 내가 다 감당해야 된다라는 두려움 때문에 결정다운 결정을 못 하고 있다. 그래서 치명타를 주고 싶은데 결정을 못 하는데 빠져나갈 구멍을 주죠. 그걸 누가 주느냐면 이제 야당 위원들이 주죠.
그렇게 하면 곤란하지 않아요? 그렇게까지 심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정도로 방송을 흔들려고 하는 봉합합시다. 겁니까? 예. 방송 산업이 무너집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네. 아, 야당의 반대가 심해서 뭐 이렇게 하면 되는 거니까 이게 피차가 안 해. 네. 엉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물론 어떤 한 기준을 가지고 어떤 방송사를 갖다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구조 자체가 그렇게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개혁적이고 어떨 때는 혁신적이고 이걸 요구하는데 정치적으로 다 엮여 있는 사람들끼리만 모아놓고 거기서 혁신에다가 과거를 완전히 뒤엎는 새로운 결정을 기대하는 건 어렵죠. 네. 그거 어떻게 바꾸었으면 좋겠어요? 그 방송통신위원들을 뭐 보면은 정필모 의원이 KBS의 사장을 뽑기 위한 네. 추천위원회를 얘기할 때 국민방송위원회 네. 같은 걸 이제 얘기하는데 네. 실제로는 KBS 사장을 뽑기 위한 국민방송위원회가 아니라 그 국민방송위원회가 거국적으로 만들어진다면 방송위원이 여기서 추천돼서 나가고 대통령이 임명만 해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바꾸는 것밖에는 길이 없죠. 국민들이 사실상 직접 선출하는 방식으로 방송통신위원회를 개혁해야 한다. 기자협회, PD협회, 아나운서협회, 그다음에 변호사협회 여러 직능기관 단체들이 추천하는 사람들을 놓고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신뢰도 투표를 해서 만약에 100명이 뽑히거나 200명이 뽑힌다면 그 거대한 방송통신의 위에 있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결회의가 의회가 구성이 돼서 거기서 방송통신위원도 임명하고 감독하고 네. 거기에서 KBS 사장 후보 또는 뭐 관련된 다른 공적 방송들의 후보들을 낸다거나 이런 시스템으로 되었는데 딱 한 번 있었는데 네. 방송통신위원회의 한시적 자문위원회로 아마 미디어 개혁위원회인가 뭐 네. 그런 게 있었어요. 네. 몇 달 하고 끝났지만 그 밑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위에가 있어야 되는 거죠. 네. 그런 구조로 바꾸는 시도. 네. 알겠습니다. 정파적 나눠먹기. 이로서는 뭐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개혁에 중추 역할을 할 수가 없다. 이 말씀은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뭐 얘기 나온 김에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서 그 국민투표로서 공영방송사장을 선출해서 그 공영방송사장의 또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하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게 또 고 이용마 기자의 유지이기도 한데 그렇죠. 올해 연합뉴스 KBS YTN의 리더십이 교체해야 됩니다. 서울신문도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공영적 구조의 언론들 이 지배구조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공영 언론의 위상은 어떻게 정립돼야 한다고 보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예. 아무튼 방송을 유심히 보시면 네. 우리가 뭐 KBS, MBC, SBS라고 하는 지상파 방송에 대해서 또는 네. KBS라고 하는 공영방송과 준공영인 MBC에 대해서 비판도 하지만 네. 화면을 잘 들여다보시면 그만한 퀄리티의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다른 방송은 사실 없습니다. 없어요. 예. 그리고 그게 무료입니다. 예. 그죠? 예. 그러니까 국민의 편익이라든가 공익성, 공공성을 생각하면은 사실은 축은 공영방송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신문이 있고 여러 가지 방송이 있고 유튜브 저널리즘이 있을 때 다 자기만의 정파적 색깔을 가질 수밖에 없죠. 네. 100% 순수한, 정치적으로 순수한 그런 언론 세력이라는 건 등장할 수는 없으니까. 네. 다 정파가 있을 때 그러면 이렇게 혼란스러운 정보의 나열이나 아니면 범람 속에서 뭘 봐야 내가 기준을 삼지라고 할 때 볼 수 있는 건 그래도 공영방송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공영방송을 바로 세워야 되고 공영방송을 바로 세운다는 거는 우리가 지금은 뭐 민주당 정권 하에서니까 민주당 정권에 맞게 이게 아니라 네. 국민이 결정하고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체제가 이게 공영방송에 대한 기본 체제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체제로 공영방송을 흔들리지 않게 잡아주는 것 이게 급선무죠. 네. 그런 점에서 역시 또 야권 몇 명, 여권 몇 명이 가 모여서 이사회를 구성하는 이 구조도 바꿔야 되는 거죠. 네. 그 구조도 방송통신위원회를
관장하고 있는 국민방송위원회든 국민미디어위원회가 이사들을 선임하는 걸로 구조를 바꿔야 되는 이런 필요가 있는데 실제로 단초는 열었습니다. 네. 지난번에 KBS가 150명 예. 시민 참여단이 네, 그죠? 네, 네. MBC가 한 100명 정도 사장을 뽑는데 국민들의 의견을 직접 반영하겠다라고 해서 사장 후보들을 심사하고 물론 사장을 뽑은 건 아닙니다. 네. 정 안 되는 사람을 떨구는 정도의 역할, 뭐 요 정도의 역할을 했지만 이게 커져가지고 위로 올라가서 이사회를 관장하는 진짜 공영으로 가야죠. 왜냐하면 대한민국 방송 체제는 간단해요. 80년 전두환 체제, 네. 87년에 민주화하면서 조금 바꾼 87년 체제, 네. 그다음에 96년인가 97년에 한 번 또 예. 바꾼 거. 이 세 체제가 쭉 진행이 되는데 하나도 안 변한 거죠. KBS 이사를 누가 뽑을 거야? KBS 이사회에서 사장을 어떻게 하지? 이거는 역시 정치 권력의 손에 달린 거니까 네. 그 체제를 바꿔야 되는 새로운 2000년대 체제가 다시 나와요. 즉 국민들이 촛불혁명을 일으켰고 또 그렇게 해서 정말 21세기 최초의 그 시민혁명을 성공했는데 아니 이런 시민들한테 그 이런 공영방송 지배권과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의사를 묻는 뭐 모바일이라든지 이런 디스플레이가 잘 구축되어 있는 이런 구조 속에서 국민 투표를 통해서도 손쉽게 이렇게 리더십을 세울 수 있는 길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는 일단 뭐 정필모 의원이 법안을 제시했으니까 네. 국회에서 여야가 예.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 될 겁니다. 근데 어차피 다음번엔 당신네들이 가질 거 아니야? 네. 뭐 이런 식으로 자기네끼리 그 딜을 하면 안 됩니다. 기대가 안 됩니다. 기대가 안 됩니다. 이거는 대권 후보급 공약의 대선 후보의 그 공약에서 약속돼야 할 사안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정의원이 인터뷰는 하는데 말을 잘했더라고요. 네. 내가 이득이 될 때 우리 쪽에서 잘라가지고 포기하겠다고 하면서 법안을 만들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네. 얘기가 맞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지금 TBS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서울특별시의 사업소였다가 서울특별시가 출자하고 예산을 네. 지원하는 이 독자 법인으로 거듭났습니다. 자, 그런 TBS가 김어준의 뉴스 공장이란 프로그램 때문에 보수 야권으로부터 지금 거친 폐지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서울시장 재보선에서 승리할 경우 예산권을 활용해 뉴스공장을 없애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자체가 굉장히 터무니없는 언론 탄압으로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이 TBS라는 방송사의 그 구조로 본다면은 이런 정치 권력의 외압으로부터 단단히 설 수 있는 어떤 시험대에 오른 이 사안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TBS 어렵네요. 코로나 바이러스도 공격하는데 야당에서도 공격을 저렇게 해대면 힘드네요. 글쎄 말입니다. 예. 방송법 4조에 보면 예. 방송의 제작 편성권은 네.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시행돼야 한다고 딱 못이 박혀 있습니다. 그럼 지금 국민의힘에서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없애겠다 이렇게 나오는 것 자체가 이 일단 방송법 위반입니다. 예, 그리고 벌칙도 있다면서요? 예? 벌칙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당연히 이건 벌칙도 있고. 예. 그다음에 또 하나 생각하셔야 되는 게 김문식 교수가 잘 모르고 한 얘기일 것 같은데 서울시가 나름대로 관장하고 있다가 네. 독립법인화 시켰어요. 네. 거기에 이제 예산 지원은 물론 있죠. 네. 어떤 지원 같은 건 있고 이걸 가지고 마음에 안 든다고 시민의 혈세를 쓰면서 왜 그 모양이냐. 네. 바꿔버리겠다. 네. 잠깐 뭐는 없애고 조절하겠다라고 네. 하는 것은 똑같은 논리를 적용한다면 국가 정부가 관장하고 있다가 네. 독립법인화 시켜서 그거를 공영방송으로 만들어가지고 유지하고 있었는데 마음에 안 든다. 그것도 바꾸고 없애고 다 한다. KBS한테 똑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같은 겁니다. 맞아요. TBS하고 KBS는 구조가 똑같습니다. 공기관이 갖고 있다가 독립법인화 시켜야 된다고 해서 공적으로 독립법인화 시켰고 예. 거기에 부분적으로 지원이 가고 있는 건 똑같은데 TBS가 날아간다 그러면 KBS도 날아간다는 뜻이 되는 거고 네. TBS의 편성 제작을
정치권이 조절을 한다 그러면 KBS도 똑같이 할 수 있다는 뜻이 되는 거죠. 아니, 지난 권위주의 정부 때 그랬던 거 아닙니까? 그 때는 정윤주 사장 날린 걸 복잡하지 않습니다. 보더라도. 전화만 한 통 걸면 되는 시절도 있었죠. 그러나 예. 그런 시절을 생각한다는 게 글쎄요. 그 민주화 시절을 겪은 사람들의 입에서 그런 발상과 말이 나온다는 건 조금 깜짝 놀랄 만한 일이죠. 네. 부끄러움을 좀 알아야 할 텐데 말이죠. 네, 어쨌든 이 TBS가 중요 시험대 위에 올랐습니다. 예. 자, 우리나라 언론은 사실 네이버가 만든 이런 생태계에 그동안 이 뭐 적응해 왔고 나름대로 안착해 왔습니다. 근데 이제 네이버 전재료가 작년 4월에 폐지가 됐고 예. 앞으로 뭐 광고료를 뭐 나눈다고는 하지만은 이 편차가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적게 받는 언론사, 또 많게 받는 언론사 등등. 그래서 포털 중심의 유통 구조는 이제 뭔가 상당한 변화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방향으로 이게 바뀌어야 된다라고 보십니까? 사실 제일 정리를 못하는 부분이기도 한데 네. 네이버나 다음은 워낙 요새 작아져서 좀 걱정인데 좀 둘이 좀 이렇게 비등비등했으면 좋겠구만. 네. 네이버나 다음이라고 하는 포털을 만약에 규제를 강화한다면 네. 두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는 포털을 국민이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는데 국민 편의를 확 줄여버린다. 거기 가서 뉴스도 보고 뭐 네. 드라마도 챙겨보고 뭐 검색도 하고 물건도 사고 다 할 수 있는데 갑자기 그중에 뭐를 확 빼버린다거나 네. 엄청나게 규제를 해서 국민 편의를 제한하는 것이 맞냐. 계속 편리하게 계속 발전시키는 게 맞냐. 편리하지 않도록 줄이는 게 맞냐. 네. 예를 들면 뉴스 같은 거죠. 네이버나 다음에 들어가서 뉴스 못 봐. 라고 한다면 네. 불편하죠. 네. 그러면 그 자리를 누가 차지할 거냐. 이제 그 다음 문제. 이걸 구글이 차지하면 그럼 우리는 뭐하냐라고 하는 거죠. 네. 구글이 차지하면. 네. 그런 점에서 사실은 지금 우리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네이버나 다음에 다른 문제 때문이 아니라 뉴스 때문에 주로 이제 얘기를 그렇습니다. 하게 되는 거니까 뉴스 기능을 완전히 삭제해버리는 것이 가장 간단한 해결책인 건 분명합니다. 네. 그럼 뭐 네이버가 알고리즘을 이상하게 짜가지고 뭐 무슨 뉴스만 많이 나간다 그런 뉴스만 오랫동안 위에 올라가 있다 이런 불평도 사라지고 간단한데 네. 그러려면 뉴스 포털이라고 하는 새로운 어떤 분야를 나름대로 건강한 사람들한테 열어줘가지고 네.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경쟁할 수 있도록 어떤 시장을 열어주든지 네. 뭐 이런 방법이 나와야 되는데 무작정 네이버에 뛰어들어서 규제만 계속 가한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를 일시적으로는 부작용을 갖다가 차단시킬 수 있지만 엄청난 다른 부작용들이 또 뒤에 몰려올 수도 있어서 제일 걱정인 거죠. 네. 네. 그래서 이 포털 중심의 유통 구조에 언론들이 이 적응하다 보니까 예. 또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비슷비슷한 사람들끼리 생각이 같고 이익의 방향이 같은 사람들끼리 이 포털의 뉴스를 공급할 수 있는 사람들을 제한하고 그렇죠. 또 자기 편인 사람들은 또 들어오게 하고 이런 또 문제가 발생한단 말이죠. 그다음에 그래서 포털에 제목만 야하게 잘 올리면 포털을 통해서 엄청나게 클릭수가 올라가니까 예. 제목 장사만 계속하거나 또 수익으로 또 직결되고 어뷰징이 또 늘어나거나 예. 거기에 어떻게든 들어가려고 뭔가를 갖다 몸부림치면서 또 작은 언론사들은 몰려들고 하는데 포털에서 뉴스 기능을 삭제한다 그러면 그럼 언론사에 가서 봐라. 근데 언론사의 홈페이지는 아유 들어가면 뭐 그냥 광고로 덕지덕지 그냥 뉴스를 한번 하나 읽으려면은 옷을 벗고 있는 여성의 사진을 한 10장 정도는 일단 봐야 되고 예, 그다음에 성인용품 광고도 몇 개는 건너 봐야 되고 네. 뭐 사실 열리지도 잘 않습니다. 네. 제가 컴퓨터가 좀 나빠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실제로 언론사에 잘못해서 다음 또는 네이버에서 보여주는 뉴스를 안 보고 그 언론사 홈페이지를 잘못 들어가면 네. 먹통되기도 십상이고 그래서 별도의 플랫폼을 마련해서 뉴스 포털이라고 하는 새로운 창업을 추동하든지 해야지 야 이걸 도대체 어떻게 풀어나가나 참 고민은 많죠. 네. 알겠습니다. 온라인 얘기가 나온 김에 유튜브 저널리즘에 대한 염려도 매우 큽니다. 갈수록 영향력은 확대되고 있고 저도 그걸 아주 실감하고 있는데
확증 편향을 강화시키는 부작용을 그동안 많이 양산해 왔던 것도 사실인데 예. 그렇게 해서 가짜 뉴스의 주요 유통 통로가 되기도 했는데 이것도 역시 뭐 규제의 그 손길을 뻗치기보다는 좀 새로운 대안을 갖고 접근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뭐 유튜브에 대해서는 저보다 유튜브를 더 많이 보시는 분들이 잘 아실 것 같은데 예. 실제로 동영상 시장에 유튜브가 차지하는 비율이 지난번에 보니까 90%더군요. 예. 그러니까 결국 큰 틀부터 얘기하면 한국이라고 하는 방송 시장은 결국은 유튜브, 아마존, 넷플릭스, 그다음에 디즈니 네. 이런 것들에 의해서 점점점 조여들면서 점령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유튜브의 기세는 좀 줄어들고 이런 예. OTT가 OTT 쪽이 이제 몰려들면서 유튜브를 갖다 어느 정도는 이제 밀어내면서 견제하겠는데 결국은 다 우리 게 아니다라고 하는 문제가 있죠. 네. 또 하나의 문제는 2020년 코로나19 방역에서 상당한 성공을 거두면서 네. 한국과 한류라고 하는 것이 이 OTT 국제 글로벌 OTT들에 더 타겟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결국 유튜브라든가 아니면 디즈니라든가 자꾸 한국 시장에 접근하면서 우리하고 계약을 맺자 이렇게 되는 거죠. 네네. 또 우리는 자본이 딸리고 힘이 없으니까 미국이나 유럽이나 중국의 네. 자본들한테 손을 벌려서 힘을 얻고 네. 그런 전제 하에서 유튜브를 이제 바라봐야 되는 문제가 있고 네. 또 하나 뭐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했죠. 네. 기성 언론 네. 그리고 유튜브 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건 층위를 잘못 놓은 거라고 봅니다. 기성 언론 대 유튜브의 공식은 이미 깨졌고 깨져나갈 겁니다. 왜냐하면 유튜브는 그냥 콘텐츠의 플랫폼이지 콘텐츠 생산 기지는 아닙니다. 그리고 모든 기성 언론들이 이제 다 유튜브 채널을 갖다 운영하면서 그렇죠. 섞여버립니다. 네. 그러니까 기성 언론 대 유튜브가 아니고 결국은 유튜브는 플랫폼일 뿐이고 기성 언론들 또는 유튜브에 어떤 세력이 들어가느냐가 문제죠. 예를 들면 저널리즘이 가서 자리를 확실하게 잡느냐, 아니면 알릴레오가 잡느냐, 홍카콜라가 잡느냐, 네. 아니면 가로세로가 잡느냐. 네. 유튜브에 어떤 세력들이 포진하고 그 세력들을 시민들이 어떤 식으로 지원하고 어떤 곳을 더 많이 지원하느냐의 문제가 이제 남아있는 거지 네. 유튜브 대 기성 언론의 공식은 이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유튜브 저널리즘을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는 유튜브에 몰려간 그 사람들을 어떻게 관리할 거냐라고 하는 문제로 이제 약간 방향을 달리해서 접근해야 조금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네. 자, 뭐 OTT 얘기가 나왔는데 언더 더 톱. 네, 이게 네. 그 예전에 사실은 십수년 전만 해도 10년 전만 해도 예. 새로운 별도의 그 수신 장치를 통해서 보는 방송으로 OTT를 인식했는데 요즘엔 다 인터넷으로 다 통폐합이 돼가지고 예. 이제 인터넷으로 들어오는 인터넷망을 통해서 보는 것도 OTT가 됐습니다. 그래서 넷플릭스가 한국 시장에서 안착을 했고요. 뭐 디즈니라든지 또 여타 이런 해외 컨텐츠와 웨이브인가요? 웨이브. 국내에 예. 또 토종 OTT가 또 진입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지평을 넓혀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자 OTT는 뭐 저널리즘과는 좀 관계가 없는 없다고 봐야죠. 네, 관계가 그런 없다고 영역이고 봐야 뭐 되는데 드라마라든지 영화라든지 근데 문제는 저널리즘을 수행할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하려면 콘텐츠에서 벌어서 써야 되는데 그렇죠. 그 콘텐츠를 외국 시장에서 등장한 OTT들이 다 삼켜버린다면 사실은 KBS 400명 기자, MBC 300명 기자를 유지할 수 있는 여력은 없어지는 거죠. 아, 그러네요. 네. 이게 지상파에게 굉장히 직격탄이 될 수 있다는 예. 말씀입니다. 대표적인 게 드라마입니다. 네. 한국 지상파 방송의 드라마 하면은 한류를 이끄는 한류를 개척한 가장 예.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대학에서 학생들을 만나서 이렇게 가르치다 보면 너는 이걸 어떻게 생각하니 물으면 그거는 이것이라고 생각하옵나이다 이렇게 너는 한국말 도대체 어디서 배웠냐 그러면 대장금 보고 배웠습니다. 아. 이런 식이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한류의 개척 최고 공신인 지상파의 드라마가 이제 사라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상파마다 드라마를 갖다 거의 뭐 축소해서 이제는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건 거의 없다시피 할 예. 그런 정도니까 이 OTT의 콘텐츠 점유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한국이 갖고 있는 콘텐츠든 저널리즘에 대해서 엄청난 위협으로 다가오긴 하는데 네. 넷플릭스가 월 800만이에요. 네. 이용이. 예. 아까 얘기한 한국 방송이 함께 만든 웨이브 같은 경우는 400에서 500 정도. 아이고. 절반밖에 안 됩니다. 벌써. 예. 그러니까 지금 이게 계속 차이가 벌어지다면 뭐 한국 지상파 방송의 연합은 저쪽으로 가 있고 넷플릭스와 또 뒤를 이어서 들어올 여러 가지 것들이 거의 이제 상위를 차지하게 되는데 실제로 겪어본 것도 있습니다. 유럽에서 보면 이제 우리로 치면 KBS 같은 네네. 그 국가의 공영방송의 뉴스 시청률은 네. 2% 3%예요. 예, 우리는 지금 15%를 유지하는 게 기적적인 거죠, 사실은. 예. 예. 그리고 나머지 콘텐츠는 다 외국 겁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도 봤으니까 네. 그렇게 따지면 OTT를 어떤 식으로 규제하고 또는 일부는 원하는 사람들한테 자유롭게 누릴 수 있도록 풀어주는데 한국의 OTT는 살려야 되는 아주 상당히 좀 복잡한 산업적인 문제가 있죠. 그래서 뭐 서로 정말 그 견원지간이었던 지상파들끼리 네. 웨이브를 통해서 또 결합을 하기도 하고 함께 그 협업을 하는 참 진기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방송통신위원회는 실제로는 네이버 같은 사업자들이 엄청난 수익을 언론 시장에서 올리고 있는데 미디어 시장에서 올리고 있는데 예를 들면 거기에 대한 공적 또는 공공성을 위한 공익성을 위한 사회공헌은 거의 없거든요. 네. 그러면 방송발전기금이든 미디어 발전기금이든 신문발전기금을 그런 기업들로부터 예를 들면 CJ, ENM 같은 것도 있고 뭐 다 추려가지고 엄청나게 기금을 마련해서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크리에이티브한 사업자들한테 이제 방송통신위가 그들을 육성할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거는 미디어 개혁위원회가 아니라 미디어 혁신위원회 이제 분야겠죠. 그러니까 혁신과 개혁을 지금 동시에 추진하는 아주 중차대한 시점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막 좀 힘을 못 쓰고 있는 거죠. 아, 그래요.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네요. 지금 엄청나게 많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지금 외국 방송에게 우리 토종 방송들이 좀 먹히게 생겼어요. 뭔가 마음에 안 드는 것들이 자꾸 생기니까 그쪽에 신경 써서 감독을 어떻게 하지, 규제를 어떻게 하지만 신경 쓰다 보면 이쪽이 무너지는 수가 많죠. 또 저널리즘이 이렇게 한정없이 계속 무너진다면은 특히 지상파 방송 영역에서의 이 신뢰도가 떨어진다면은 이게 진짜 지상파는 완전히 몰락하는 그런 상황까지 가지 않겠는가 하는 예측도 해봅니다만은. 이 얘기 꺼내면 지상파에 있는 동료 후배들한테 미안한 얘기인데 유명한 그 미디어 학자가 남긴 말이 있죠. 지상파 2030년이면 끝 아닌가 이렇게. 무슨 그 시점까지 특정을 해가지고. 2030년이면 끝 아닌가. 왜냐하면 매출 자체가 줄어드는 속도를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그건 뭐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 다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만 왜냐하면 엄청나게 거대한 장치 산업에 거기에 인력들도 엄청나게 들어가 있는데 그것을 유지하려면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상파로서는 뼈아픈 구조조정을 빨리 진행해야만 지상파 방송 자체가 살아남는 그 시점이 이제 다가가고 있죠. 근데 엄청난 게 왜 그러냐면 대한민국 미디어 시장의 매출의 60%는 지상파에서 나옵니다. 아직은. 그다음에 제작비 같은 경우가 그러니까 방송 콘텐츠를 만드는 데 쓰이는 모든 제작비 거기에 50%는 지상파 겁니다. 40%가 인력으로 따지면 그러니까 고용 창출로 보면 40%는 지상파거든요. 그러니까 아직은 지상파를 허물면 이것들이 막 무너지는 거죠. 같이. 근데 조금씩 다져나가야지 갑자기 어느 순간에 허물려면 뭐 사람들을 막 죽어나가죠. 근데 지금 저 광고에 의존하고 있는 게 우리 언론의 현실 아니겠습니까? 저희 저널리즘이 이 신년 여론조사를 했는데 작년에 종이신문을 통해서 광고를 보고 구매를 했다는 사람이 2.2%였습니다. 2.2%. TV는 몇 퍼센트인지 제가 그 자료가 지금 없어서 그런데
어쨌든 이 광고를 통한 네. 구매율이 점점 축소돼가고 있는 것만큼은 분명하거든요. 이런 구조 속에서 이런 광고 자본들이 계속 지금 컨텐츠, 미디어 컨텐츠를 뒷받침하는 그런 비율이나 빈도는 축소될 것이 너무나 분명하고, 이런 와중에 컨텐츠 부실화는 또 불가피해 보일 것이고, 이렇게 된다면은 하염없이 우리 컨텐츠 산업은 좀 하향세를 걷다가 결국 몰락의 길로 가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우려도 하게 됩니다. 몰락은 또 안 되죠.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외국 자본이 들어와서 우리 쪽의 OTT와 우리 쪽의 지상파를 나름대로 움직이면서 그러니까 우리는 하청 생산 기지가 되는 거죠. 하청 생산 기지. 왜냐하면 한류는 잘 팔리거든. 분명히 한류는 잘 팔리니까 한류를 팔면 되는데 계속 만들어 대기가 힘들면 외국 자본이 들어와서 한국에서 한류를 만들도록 뒤에서 자본을 대면서 팔죠. 결국 하청 생산 기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면서 미디어와 방송과 저널리즘을 균형을 맞춰 나가야 되는 거라 쉬운 작업이 참 아닌 거죠. 이런 상황을 좀 알고 그 2021년을 대비하는 언론인이 몇이나 있을지 참 안타까운 그런 현실을 또 우리가 또 보게 됩니다. 자, 우리 변상욱 기자님과 함께한 시간이었는데 마지막으로 우리 저널리즘에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다면? 일단 뭐 이사장이 건강과 혈압을 조심해야 되고 아직은 콘텐츠도 한 1년 반, 2년 또 조심하셔야 되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그냥 오랫동안 함께한 사이로서 남들이 안 할 충고를 한다면 노자의 도덕경에 엄청나게 또 멀리 가네. 노자의 도덕경에 보면 좌기의 화기광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두울 때 빛을 필요로 하는 건 분명해요. 근데 서치라이트를 갑자기 비추면 안 돼. 그걸 화기광이라고 그러죠. 빛을 주는데도 누러뜨려 가지고 사람들이 크게 다치지 않거나 움츠러들지 않을 정도로 비춰주면서 유도를 해야 되는 문제. 좌기예라고 하는 건 날카로우면 좋긴 좋은데 칼질할 때 쉽게 부러지죠. 이가 나가고 결국 날카로움도 살짝 감추면서 조금씩 드러낸다든가 꼭 필요할 때만 살짝 꺼내 쓴다든가 하는. 그래서 왜냐하면 저널리즘은 어차피 숙명적으로 잘못된 것들을 계속 칼을 들이대고 메스를 들이대거나 아니면 어두운 곳을 비춰야만 되는 상황에서 뭐 응원하고 싶은 마음 굴뚝 같지만 혹시 가다가 계속 어려움에 봉착하고 그럴까 봐 걱정이 되니까 그냥 라떼는 말이야 놓친데 충고로 생각한다면 때로는 날카로움도 슬쩍 감추고 너무 확 비추지 말고 사람들이 조금씩 들여다볼 수 있도록 속도 조절도 좀 잘하고 뭐 그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중용이네요. 그런가요? 한마디로 중용. 중용의 덕과 가치를 잊지 않고 저널리즘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평화나무에 대한 당부이시기도 하신 것 같은데 새해에 정말 할 일이 너무나 많으면서도 또 어떤 자세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지혜도 주셨습니다. 자, 우리 YTN 앵커이신 시민의 대기자 변상욱 기자님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널리즘 신년 인터뷰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